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드립니다. 야담TV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하이퍼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고 대복 받으세요. 이것은 어린 계집종의 손에 들린 붓한 자루가 장차 피바람을 몰고 올영무의 진실을 기록할 칼날이 될 줄을 그 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용상의 주인을 해하려 했다는 대역죄인이 된 비운의 어휘와 끔찍한 광경을 목격한 충격으로 혀가 굳어버린 벙어리 계집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사내의 손에서 침을 앗아갔고 아이의 입에서 말을 빼앗았지요. 허나 끝끝내 앗아가지 못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과 진실을 향한 굳은 의지였습니다. 훗날 임금과 모든 조정신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말 못하는 계집종이 피를 토하듯 그려낸 그림 한 장이 조정을 뒤엎고 썩어빠진 권세를 단죄하게 되는데 과연 그 붓끝은 무엇을 겨누고 있었으며 침묵 속에 감춰진 끔찍한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모든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어버린 혹독한 겨울, 외딴 섬의 눈보라 속에서 시작되었으니 바야흐로 한 사내의 인생을 구원할 작고 연약한 숨소리가 그의 귓가에 닿고 있었습니다. 야담TV 183번째 이야기. 누명 쓴 어이가 벙어리 여종을 살리고 왕의 은인이 되는데 한때 임금의 용안을 가장 가까이서 살피던 사내, 허준민의 이야기는 바로 절망의 밑바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선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으며 내의원 최고의 어이로 불렸던 그였지만 용상의 주인이 바뀌자 그의 운명 또한 하루아침에 곤두박질치고 말았지요. 새 임금의 즉위와 함께 불어닥친 피바람 속에서 그는 용안의 해를 가하려 했다는 천인공노할 누명을 뒤집었었던 것입니다. 그를 시기하던 무리들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을 모르는 이는 없었으나 서슬퍼런 권력의 칼날 앞에서 누구 하나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모든 관직을 박탈당한 채 대역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혀 한양에서 1000리나 떨어진 외딴 섬 흑산으로 유배를 오게 되었지요. 파도 소리마저 통곡처럼 들리는 그곳에서 허준민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술은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라 배웠고 그리 믿으며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 의술이 도리어 자신을 죽음보다 못한 나락으로 밀어넣었으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손가락을 원망했고 병증을 꿰뚫어 보던 자신의 눈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섬 안의 아이가 급병에 걸려 사경을 헤맨다며 그의 운망문을 두드리는 늙은 아비가 있었습니다. 나리, 의원 나리, 제발 문 좀 열어주시오. 하나뿐인 손주놈이 죽어가고 있소이다. 나리께서 한양 최고의 어이셨다는 소문을 들었소이다. 제발 이 늙은이의 마지막 희망을 외면하지 말아주시오. 허나 허준민은 문을 걸어 잠근 채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애절한 울음소리가 심장을 후벼 팠지만 그는 애써 귀를 막았지요. 어이라고? 그 이름은 이미 나를 버렸소. 내 손은 이제 사람을 살리는 손이 아니란 말이오. 나으리, 제발. 그 침과 약재가 내 목에 칼을 들이밀었소. 어서 돌아가시오. 다신 찾아오지 마시오. 어서 돌아가시오. 결국 늙은 아비의 울음소리가 잦아들고 세상은 다시 정막에 잠겼습니다. 허준민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토해냈지만 제 손으로 또 다른 생명을 외면했다는 죄책감이 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를 더욱더 깊은 어둠 속에 가두어 버렸지요. 그러던 어느 해 겨울, 살을 내는 듯한 눈보라가 며칠 밤낮으로 섬을 휘몰아치던 날이었습니다. 무태서 실어온 곡식과 노비들을 내려놓고 떠나려던 배 한 척이 그만 거센 풍랑에 좌초되고 말았지요. 겨우 목숨만 건진 뱃사람들이 허둥지둥 섬을 떠난 후 해변은 배의 잔해와 무태서 온 잡동사니들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바람이 잦아들기를 기다려 땔감이라도 죽고자 해변으로 나섰던 허준민은
부서진 판자 더미 아래에서 희미한 색깔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버려진 어린 계집종의 해진 옷자락이었지요. 아이는 고작 대여섯 살이나 되었을까. 가달픈 몸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금방이라도 꺼질 듯한 수만 간신히 붙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병색이 완연한 아이를 짐짝처럼 내버리고 간 모양이었습니다. 대체 허준미는 그저 차갑게 혀를 차며 외면하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저 아이를 돌본다 한들 자신에게 돌아올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괜한 정을 주었다가 속절없이 떠나보내면 그 상처만 더 깊어질 뿐이라 생각했지요. 허나 그의 발걸음은 어찌 된 일인지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평생을 사람의 생명을 다뤄온 의원의 천성이 죽어가는 어린 생명을 차마 외면하지 못하게 그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허준민의 뇌리에 오래전 역병으로 허망하게 잃었던 어린 누이의 얼굴이 희미하게 스쳐 지나갔는데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평생의 한으로 남았거늘 그는 차마 눈앞의 작은 생명을 외면하여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는 없었던 것이었지요. 그렇게 그 자리에서 한참을 망설이던 그는 결국 거친 한숨을 내쉬며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너무나도 가볍고 작은 몸뚱이에 그의 마음 한구석이 시큰하게 아려왔지요. 이 또한 내 업보려니 일이 될 운명이었던 게지. 그는 아이를 자신의 초라한 움막으로 데려와 언 땅을 파내고 눈 속에서 겨우 헤어에 좋은 약초 몇 뿌리를 캐냈습니다. 그리고 아궁이에 불을 지펴 움막 안을 데우고 밤새도록 정성껏 아이를 간호하였지요. 며칠간의 지극한 보살핌 끝에 아이는 기적처럼 열이 내리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허준미는 미음을 쏘어 아이의 입가에 가져다 대며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괜찮으냐? 정신이 좀 들거든 이것 좀 먹어보거라. 허나 아이는 그저 텅 빈 눈으로 허공만 바라볼 뿐 입을 벙긋하여 고맙다는 말 한마디 건네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못하는 것이었지요. 아이는 말을 못하는 벙어리였던 것입니다. 허준미는 아이에게 연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진을 속에서도 고고하게 피어나는 연꽃처럼 이 모진 세상 속에서도 부디 굳세게 살아가라는 그의 바람이 담겨 있었지요. 그렇게 죄인으로 낙인 찍힌 비운의 어휘와 세상에 버려진 벙어리 여종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연아는 여전히 말을 하진 않았지만 눈치가 빠르고 영특한 아이였습니다. 허준민이 땔감을 해오면 미리 아궁이를 정리해 놓았고 그가 약초를 다듬으면 옆에서 묵묵히 물을 떠다 주었지요. 둘 사이에는 대화 한마디 오가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따스한 온기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료해 보이는 연아를 위해 허준민이 숫덩이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심심하거든 바닥에 낙서라도 하거라. 내 이름이라도 써보던지. 그것이 연아의 손에 쥐어진 첫 번째 붓이었습니다. 연아는 움막의 바닥이며 벽에 온갖 것들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파도 치는 바다, 눈보라, 허준민의 쓸쓸한 뒷모습까지.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잠결의 악몽이라도 꾼 듯 경기를 일으키며 깨어난 연아가 허겁지겁 숯을 들고 바닥에 무언가를 그려내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연아야, 왜 그러느냐? 몹쓸 것이라도 본 게야? 허준민의 걱정스러운 물음에도 아랑곳 없이 연아의 손은 미친 듯이 바닥을 오갔습니다. 이윽고 연아의 손이 멈추었을 때 바닥에 그려진 그림을 본 허준민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허준민의 눈에도 무척이나 낯선 모양의 독초 그림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지요. 독초 옆에는 선왕의 탕약에 그 독초를 넣고 있는 한 사내의 손이 그려져 있었고 그 손의 주인은 다름 아닌 허준민을 몰아내고 새로운 어휘가 된 김상원의 관복을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간 허준민은 가슴이 서늘하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 못하는 이 어린 벙어리 여종은 대체 무엇을 보고 어떤 비밀을 삼킨 채 이곳까지 흘러들어온 것이었을까요? 움막 안의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타다 남은 장작이 내는 작은 소리마저 천둥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허준민은 바닥에 그려진 그림에서 눈을 떼지 못했지요. 말 못하는 이 어린 벙어리 여종은 현 왕실의 영모의 심장부를 꿰뚫는 비수를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이후 며칠간 그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이 진실을 덮고 연아와 함께 이 외딴 섬에서 조용히 여생을 마칠 것인가, 아니면
이 아이를 앞세워 다시금 피비린내 나는 권력의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들 것인가. 아이야, 너는 대체 어떤 삶을 살아온 것이냐? 그의 나지막한 탄식에 연하는 그저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을 마주한 순간 결국 허준미는 결심을 굳혔지요. 저 작고 연약한 아이가 겪었을 고통과 공포를 외면하는 것은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했던 과거의 자신과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의원으로서 그리고 연하의 유일한 보호자로서 결코 택해서는 안 될 길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허준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그는 10수년 만에 처음으로 어원으로서의 자신을 되찾았지요. 그는 연하에게 단순히 그를 가르치는 것을 넘어 자신이 아는 모든 의학과 약초학 지식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연아야, 이것은 투구꽃이라는 맹독을 지닌 약초다. 허나 양을 잘 조절하면 마비를 푸는 명약이 되기도 하지.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다. 똑똑히 보고 그 모양새와 특징을 머리가 아닌 손으로 기억하거라. 연하는 그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였습니다. 아이는 말 대신 그림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터득해 나갔지요. 그녀의 그림 실력은 날이 갈수록 일취월장하여 나중에는 약초의 생김새는 물론 그 약성을 상징하는 기호까지 덧붙여 그리는 경지에 이르렀는데 허준민이 병증을 읊으면 연하는 즉시 그에 맞는 약초들을 조합하여 한 폭의 그림 약방문을 그려냈으니 두 사람은 이제 말없이도 완벽하게 의술을 펼치는 한 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절은 흐르고 흘러 몇 번이 돌고 돌아 섬에서의 세월이 훌쩍 흘렀고 연하가 어느덧 꽃다운 처녀의 모습을 갖추게 된 해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섬 전체에 끔찍한 역병이 돌기 시작한 게 아니겠습니까? 원인도 모를 병에 사람들이 하나둘 쓰러져 나가자 섬은 순식간에 생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섬의 관원조차 속수무책으로 손을 놓고만 그 절체절명의 순간 섬 사람들은 마지막 희망을 안고 허준민의 운막문을 두드렸습니다. 어이 나리,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부디 저희를 버리지 마시고 이 어린 목숨들이라도 살려주십시오. 허준민과 연하는 망설임 없이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들 앞에 무릎 꿇은 이들 중에는 몇 해 전 손주를 살려달라며 애원하다 쫓겨났던 바로 그 늙은 아비도 있었지요. 그의 손주 놈은 이번에도 역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허준민은 말없이 아이를 진맥하며 과거의 죄책감에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다른 환자들보다 먼저 그 아이의 치료에 매달렸습니다. 밤을 새워 약을 다리고 제 몸을 돌보지 않고 아이의 곁을 지켰지요. 그것은 의술인 동시에 그의 처절한 속죄였습니다. 며칠간의 사투 끝에 아이가 기적적으로 열이 내리고 정신을 차리자 늙은 아비는 허준민의 손을 붙잡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허준민의 마음에 박혀있던 마지막 얼음 덩어리를 녹여내렸고 그는 비로소 과거의 자신을 용서하고 진정한 의원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허준민은 냉철하게 병증을 살폈고 연하는 그의 곁에서 쉴 새 없이 약방문을 그려냈지요. 허나 역병의 기세는 너무도 흉흉하여 기존의 약재로는 병의 악화를 겨우 늦출 뿐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특히 병세가 깊어진 위중한 환자들은 속절없이 죽어나갔지요. 허준민조차 막막함에 잠시 망연자실하던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밤새 환자를 돌보다 깜빡 잠이 들었던 연하가 갑자기 무언가에 홀린 듯 벌떡 일어나 붓을 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의서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기이하고 신비로운 형태의 약초 그림 하나를 단숨에 그려내는 것이었지요. 마치 꿈속에서 누군가 알려주기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연아야, 이 약초는 무엇이냐? 내 평생 보도 듣도 못한 것인데. 허준민의 물음에 연하는 그림을 가리키고 다시 절벽과 파도를 그려 보였습니다. 섬의 가장 깊고 험한 절벽, 파도가 휘몰아치는 곳에 저 약초가 있다는 뜻이었지요. 반신반의했지만 허준민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섬 사람 몇몇과 함께 밧줄에 몸을 묶고 절벽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 한 사내가 기적처럼 외쳤습니다. 찾았어. 여기 있어. 그림과 똑같이 생긴 약초가 여기에 있어.
놀랍게도 연하의 그림과 똑같이 생긴 희귀한 약초가 절벽 틈새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약초를 다려 위중한 환자에게 먹이자 거짓말처럼 환자의 거친 숨이 잦아들고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연하의 신비로운 그림 하나가 역병 치료의 결정적인 실마리가 된 것이지요. 이 일로 허준미는 연하의 능력이 단순히 기억력이나 재능의 차원을 넘어 병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신비한 경지에 이르렀음을 어렴풋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병이 완전히 물러가자 섬 사람들은 두 사람을 흑산의 활불이라 부르며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는데 섬의 관원 역시 허준민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를 표했지요. 나리의 큰 덕으로 섬 전체가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 은혜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혹 소인이 나리를 위해 해드릴 일이 있겠습니까? 기회는 바로 이때였습니다. 허준미는 관원을 조용한 곳으로 불러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지요. 모든 이야기를 들은 관원은 크게 놀랐지만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리께서 섬의 은인이시니 저 또한 목숨을 걸고 돕겠습니다. 밤에 몰래 배를 한 척 내어드릴 터이니 부디 대의를 이루십시오. 마침내 떠날 날이 되었습니다.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진 칠흑 같은 밤, 허준민과 연하는 섬 사람들의 조용한 배웅을 받으며 작은 나룻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허준민은 자신들을 향해 말없이 손을 흔드는 이들을 보며 사람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회복했음을 느꼈지요. 연하야, 이제 한양으로 간다. 그곳은 이 섬보다 훨씬 더 험하고 무서운 곳이다. 허나 두려워 마라. 내가 곁에 있을 것이다. 허준민의 말에 연하는 그의 손을 꼭 잡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는데 그녀의 작은 손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가 허준민에게는 천군만마와도 같은 용기를 주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칠흑 같은 바다를 건너 거대한 호랑이의 아가리와도 같은 한양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으니 그들 앞에는 과연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나루터에 내린 두 사람이 마주한 한양의 밤은 칠흑 같은 바다보다 더욱 깊고 서늘했습니다. 허준미는 관원의 도움으로 과거 자신에게 신세를 졌던 늙은 약재상 강영감의 집에 몸을 숨겼는데 강영감은 대역죄인이 된 그를 보고 기겁했지만 묵묵히 뒷방을 내어주었습니다. 나으리, 어찌 이런 무모한 짓을 들키는 날엔 저작거리에 목이 걸릴 것입니다. 알고 있네. 허나 이 아이가 품은 진실을 밝히기 전에는 죽어도 죽을 수가 없네. 며칠만 신세를 지겠네. 다음 날부터 허준미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강영감의 약방에서 이름 없는 의원으로 행세하며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지요. 그의 신묘한 의술과 연하가 그리는 기적 같은 그림, 약방문의 효험은 순식간에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김상원의 귀에 저작거리에 신출귀몰한 의원에 대한 소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림으로 약방문을 쓰는 멍어리 계집을 데리고 다닌다고? 그런데 그날 밤 강영감의 약방으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찾아왔는데 바로 김상원의 신복이었지요. 그는 허준민의 얼굴을 굳이 확인하려 하지 않고 어둠 속에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가 요즘 저작거리에서 용하다는 의원인가? 우리 대감께서 자네에게 조언을 하나 하시더군. 한양 땅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낼 수 있는 곳이 못 된다고 말이야. 신복은 허준민의 발치에 비단 주머니 하나를 툭 던졌습니다. 주머니에서는 묵직한 금덩이 소리가 났지요. 그 계집종이 가진 재주가 신통하다 들었다. 허나 그 재주가 과하면 목을 베는 칼이 되는 법이지. 이 금덩이를 받고 내일 당장 그 계집과 함께 한양을 떠나게 해. 그리하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야. 허나 이 제안을 거절하고 계속해서 분수를 모르는 짓을 한다면 자네와 그 계집의 명줄은 오늘 밤 이슬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것은 신분을 밝히지 않은 오만하고 일방적인 통보이자 협박이었습니다. 허준미는 어둠 속에서 차갑게 식은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픈 백성을 돌보는 의원의 도리를 저버릴 수는 없네. 또한 나를 믿고 따르는 아이를 돈 몇 푼에 팔아넘기는 짓은 더더욱 할 수 없지. 돌아가 이름 모를 그 대감께 그리 전하시게. 박힌 돌이 썩었다면 굴러온 돌이 그것을 깨부수는 것이 세상의 이치하고 말이야. 허준민의 단호한 거절에 신복은 살기 어린 눈빛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지요. 타협의 길은 없었고 오직 한쪽이 쓰러져야 끝나는 싸움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다음 날 김상원은 곧바로 자객들을 풀어 약방을 덮쳤습니다. 이놈들을 당장 잡아들여라! 샅샅이 뒤져라! 수하들이 들이닥치기 직전 위험을 감지한 강 영감 덕분에 허준민과 연하는 뒷문으로 간신히 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서의 숨막히는 추격전이 벌어졌지요.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은 다름 아닌 궐의 내금이들이었습니다. 어명을 받들라. 임금의 용태를 살필 자를 찾고 있다. 그대가 저작거리의 신인가? 임금의 병세에 애가 탄 대비가 결국 소문을 듣고 사람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김상원의 자객들과 궐의 내금이들 사이 그야말로 호랑이를 피하려다 용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간 격이었지요. 장면 전환궐 안 임금의 침소. 침소 안에는 무거운 침향 냄새와 함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병색이 완연한 얼굴로 누워 있었고 그 곁에는 어이 김상원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지요. 잠시 후 내금위의 호의를 받으며 허준민과 연하가 방으로 들어서자 김상원은 허준민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네, 내 놈은 여봐라. 저놈은 대역주인 허준민이다. 당장 저놈의 목을 베어라. 모든 신하들이 술렁였고 내금이들의 칼이 허준민의 목을 겨누었습니다. 하지만 절체절명의 순간 허준민은 조금도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임금을 향해 외쳤지요. 전하, 잠시 칼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소신, 죄인의 모묘나 전하의 용안을 괴롭히는 병의 뿌리를 알고 있나이다. 내 놈은 허준민 어이가 아니냐? 내 놈이 어찌? 전하의 병은 독에 중독된 것이옵니다. 아주 희미한 양의 독을 십수년에 걸쳐 꾸준히 복용케 하여 마치 지병처럼 보이게 만든 극악무도한 수법이옵니다. 그 말에 김상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놈이 죽음을 앞두고 실성하였나? 감히 누가 용체의 독을 쓴단 말이냐? 당장 끌어내지 않고 무엇하느냐? 그 범인이 바로 여기 있사옵니다. 전하, 소신에게 씌워진 누명 또한 저 자가 선왕 전하께 저지른 만행을 덮기 위함이었나이다. 증좌가 있느냐? 임금의 서늘한 물음에 허준민은 뒤에 선 연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당당히 말했지요. 소신의 증좌는 말이 아닌 이 아이의 손끝에 있사옵니다. 이 아이는 십수년 전 그날의 모든 것을 목격한 유일한 증인이옵니다. 모든 이의 시선이 연하에게로 쏠렸습니다. 허준민은 연하의 손에 붓과 종이를 쥐어주었지요.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잡았지만 허준민의 따뜻한 눈빛에 인해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녀의 붓끝에서 그려진 것은 내연의 약탕실과 그 안에서 몰래 독초를 탕약에 넣고 있는 사내의 모습, 그리고 그 옆에 섬뜩할 정도로 세밀하게 그려진 독초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림 속 사내의 얼굴이 완성되는 순간 침소 안의 모든 이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그것은 바로 젊은 시절의 김상원, 그의 얼굴이었습니다. 거짓이다. 저건 모두 거짓이다. 증자도 없이 일개벙어리 계집의 그림 따위로 나를 오라매려 하다니. 김상원이 발악하며 외치는 바로 그 순간 허준민이 나지막하지만 모든 이의 귀에 똑똑히 들리는 목소리로 임금께 아뢰었습니다. 전하, 사실 소신이 궐에 들어오기 전 대비마마의 사람을 통해 저작거리 약재상들에게 명을 하나 내려두었사옵니다. 무슨 명을 말이냐? 궐에서 급히 쓸 일이 생겨 해독에 쓰이는 감두탕의 재료를 갑절의 값으로 사들인다고 소문을 내라 일렀습니다. 허준민의 말이 끝나자마자 김상원의 얼굴이 경악으로 굳어졌습니다. 허준민은 굳어버린 김상원을 차갑게 쏘아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소신의 말이 거짓이라면 김상원 어이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비웃으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허나 만약 한치라도 찔리는 것이 있다면 해독제가 시중에 풀리기 전에 자신의 죄를 감출 유일한 증자, 즉 남은 독초를 처분하기 위해 필시 은밀히 움직였을 것이옵니다. 전하, 지금쯤 어이에 충직한 아이니 그 독초를 품에 숨겨 도성 밖으로 향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옵니다. 그제야 모든 이들은 허준민이 던진 덫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김상원 스스로 자신의 죄를 입증하게 만든 기막힌 함정이었던 것이었지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김상원을 향해 연하가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손가락을 똑바로 겨누었습니다. 그리고 연하의 입에서 십수년의 침묵을 깨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 자입니다. 그 한마디는 천둥과도 같았고 김상원에게 내려지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고
임금의 눈빛이 얼음보다 차갑게 변하며 소리쳤지요. 내금 위장은 들으라. 당장 도성 사대문을 모두 걸어 잠그고 성을 빠져나가는 김상원의 가솔들을 모조리 잡아들여라. 그들의 품속에서 저 그림 속 독초를 찾아내야 할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김상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실성한 듯 울부짖기 시작했고 그의 비명 소리는 그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처절한 단말마가 되고 있었습니다. 궐 안은 실성한 김상원의 단말마 같은 비명 소리가 잦아든 후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임금의 명을 받고 달려나갔던 내금위장이 헐레벌떡 침소로 돌아와 임금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그의 손에는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전하, 어명대로 도성을 빠져나가려던 김상원의 하인을 붙잡았사온데 그의 품속에서 이것을 발견하였나이다. 비단 주머니가 열리는 순간 침소 안의 모든 이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그 안에는 연화가 그렸던 그림과 똑같은 모양의 검고 말라 비틀어진 독초가 섬뜩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허준민의 계획대로였습니다. 임금은 차갑게 식은 눈으로 옥자의 몸을 기댄 채 나지막이 명을 내렸지요. 죄인 김상원과 그 일족은 3대를 멸하고 그 재산은 모두 몰수하여 국고로 귀속시키라. 또한 그에게 부역하여 죄를 지은 자들은 모조리 색출하여 엄벌에 처하도록 하라. 그것으로 길고 길었던 악연의 고리가 마침내 끊어졌습니다. 그때 임금이 아직 병색이 완연한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며 허준민에게 물었습니다. 허의원, 이제 과인의 병은 어찌하면 좋겠는가? 그대는 해독할 방도를 알고 있겠지. 허준민은 말없이 곁에 선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하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어린아이가 아니었지요. 그녀는 당당한 눈빛으로 임금을 마주보며 허준민의 믿음에 화답했습니다. 전하, 용체를 바로잡을 약방문은 이미 이 아이의 손끝에 준비되어 있사옵니다. 혜인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막힘없는 분놀림으로 10수년간 용의 몸에 쌓인 독을 풀어낼 완벽한 그림 약방문을 단숨에 그려내 임금에게 올렸습니다. 그 그림을 본 임금의 눈에 비로소 깊은 안도와 감탄의 빛이 어렸지요. 그날 이후 허준민의 진단과 혜인의 그림 약방문 아래 임금의 용안은 하루가 다르게 쾌차해 갔습니다. 마침내 임금이 완벽하게 건강을 되찾은 날, 그는 허준민과 혜인을 다시 침소로 불렀습니다. 임금은 몸을 돌려 묵묵히 서 있는 허준민과 그 곁에 선 연하를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여 있었지요. 허의원, 그대의 해안이 아니었다면 과인은 영영병의 뿌리를 알지 못한 채 죽어갔을 것이오. 과인의 어리석음으로 그대에게 씻을 수 없는 누명을 씌웠으니 이 죄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지난 일은 모두 잊었사옵니다. 전하, 부디 옥체를 보전하시옵소서. 과인이 그대의 관직을 복권시키고 다시 어의의 자리에 봉하겠소. 부디 과인의 곁에서 이 나라의 의수를 바로 세워주시오. 그것은 모든 이가 예상했던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허나 허준민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무릎을 꿇고 임금께 조용히 말했지요. 성은이 만극하오나 소신은 그 어명을 받들 수 없사옵니다. 소신은 지난 세월 저작거리에 이름 없는 의원으로 살며 깨달은 바가 있나이다. 진정한 의술은 높은 골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픈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있는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의 대답에 임금은 잠시 놀랐지만 이내 깊은 감동의 빛을 띠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의 뜻이 정 그러하다면 과인이 강요할 수는 없겠지. 좋다. 그대에게는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내어줄 터이니 소원을 말해보라. 허준민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듯 잠시 침묵하다가 곁에 선 연하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전하, 소신을 위한 것은 아무것도 필요치 않사옵니다. 다만 이 아이에게 자유를 주시옵소서. 이 아이는 더 이상 누군가의 노비가 아닌 한 사람의 귀한 생명으로 살아갈 자격이 있나이다. 임금의 시선이 연하에게로 향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굳건함을 잃지 않았던 그 작은 소녀에게 임금은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지요. 자유뿐이겠는가. 저 아이는 과인의 목숨을 구했으며 이 나라의 조정을 바로 세운 1등 공신이다. 내 오늘부로 저 아이를 노비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하고 정식 의녀로 명하노라. 또한 혜인이라는 이름을 하사할 것이니 앞으로는 그 지혜로 백성을 돕는 사람이 되거라. 연하,
아니 혜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십수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강영감의 약방.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후 허준민과 혜인은 조용히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된 혜인이 허준민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직 서툴렀지만 그 안에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지요. 나으리, 이제 어디로 가실 것이옵니까? 글쎄다. 발길 닿는 곳으로 가야겠지. 가서 아픈 이들을 돌보며 남은 생을 보낼까 한다. 나으리, 혜인은 차마 함께 가겠다는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그런 그녀의 마음을 읽은 허준민이 혜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지요. 혜인아, 내 너에게 청이 하나 있다. 앞으로의 내 길에 내가 동행해주지 않겠느냐? 예? 나는 병을 잃고 너는 약을 그리지. 너의 그 신비한 붓끝이 없으면 내 의술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그러니 평생 내 곁에서 나의 말하는 약방문이 되어다오. 의원과 의녀로서 평생의 동무로서 말이니라. 혜인의 눈에 다시금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힘차게 끄덕였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다시 세상으로 나섰습니다. 허나 그들의 걸음은 더 이상 도망자의 걸음이 아니었지요. 훗날 허준민과 혜인은 가난하고 소외된 백성들을 위한 할인서를 열어 수많은 생명을 구하며 진정한 인수를 펼쳤다고 합니다. 특히 말을 아끼는 대신 그림 한 장으로 사람의 마음과 병을 동시에 치유했다는 의녀 혜인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전설처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한 사내가 절망의 끝에서 무심코 내밀었던 작은 온정 하나가 한 아이의 다친 세상을 열어주었고 그 아이는 결국 사내에 무너진 세상을 다시 일으켜 세웠으니 어쩌면 인생의 가장 위대한 기적이란 이처럼 보잘것없는 친절 속에서 조용히 싹을 틔우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상처 입은 용은 소녀의 붓끝에서 다시 승천할 힘을 얻었고 말을 잃은 봉황은 사내의 온기 속에서 마침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되찾았으니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가장 빛나는 약으로 만들어낸 두 사람의 이야기는 그렇게 세상 가장 따뜻한 처방전이 되어 오래도록 남게 되었습니다. 하이퍼와 구독, 좋아요, 알림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합니다.